오늘 할 내용은 잠깐만. 자, 오늘 볼 내용은 이제 중재지 그리고 중재지와 관련된 중거법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중재판정부는 아마 사전제적 강의 때 할 것 같고, 자, 중재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지는 기본적으로 중재 절차 내지는 이제 중재 판정이 내려지는 국가를 중재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재지가 그 place of arbitr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심리 장소를 의미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떤 심리 장소나 증인이 이루어지는 그 한 장소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재 절차가 이루어지는 여러 장소들을 다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하는 그곳도 중재지일 수도 있고, 심리가 진행되는 그 어떤 장소도 중재지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 중재지가 중재 절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게 될 중거법이라든지 아니면 중재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재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중재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중재 합의를 할 때 어느 곳을 중재지로 할지를 보통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지난 사전제작 강의 때 그 중재 합의의 예시 같은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place of arbitration을 중재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놓는 그런 예시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재지를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서 중재 합의를 할 때 지정하는 것이 좋고요. 문제는 중재 합의가 없어서, 그러니까 중재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중재지, 중재기간, 중재규칙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중재합의는 쉽게 말해서 잘못된 중재합의입니다. 그런 식으로 중재합의를 하면 중재로서 문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없거니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분쟁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지, 중재장소, 중재기간, 그리고 중재규칙 이런 것들은 합의를 통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게 안 될 거면 소송을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차라리 소송으로 가는 게. 어쨌든 이 중재지는 기본적으로 한국중재법에서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사전제적 강의 때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앞서서 간략하게 중재 절차를 살펴봤을 때 중재판정부라고 하는 거는 중재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중재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내고 중재기관이 중재인 명부에서 중재인을 선정을 해가지고 중재판정부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재지가 합의가 안 돼 있을 때 중재판정부가 중재지를 결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 닭이 달걀을 놓기도 전에 계란 후라이를 만들겠다는 건 똑같은 생각이야. 계란이 있어야 달걀 후라이를 만드는데 닭으로 달걀 후라이를 못 만들잖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내 말? 그러니까 중재지와 중재기관이 선정된 다음에 중재 절차적으로 중재판정부가, 중재인이 선정되고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는데, 중재지가 안 정해진 상태에서 중재판정부가 뭘 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재판정부는 사실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지는 암묵적으로 중재기관이 위치한 곳을 중재지라고 한다고 정해졌고, 심리 장소나 이런 것들이 중재판정부가 결정된 다음에 중재판정부가 중재 심리나 신문이나 증인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장소를 정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순 있어요. 자, 그리고 중재지는 중재 장소 또는 심리 장소 이런 것들하고 구별이 됩니다. 보통
그래서 중재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중재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뭐 국가라든지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칭을 하고, 아무래도 중재 장소나 심리 장소는 뭐 그 중재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심리법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중재지와 관련된 규정들인데, 뭐 중재 모델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내용들 좀 살펴보면 되고, 이 중재지가 왜 그럼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뒤에서 얘기할 여러 가지 효력들이 미치는 것이기도 하고, 이 중재지를 선정을 하는 것 자체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유불리가 결정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하기 것도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재법을 적용하고 중재 절차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중재지 선정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중재지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토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어서, 다시 말하면 한국이라고 치면 한국의 중재지라고 선정이 되면 한국에서 적용되는 뉴욕협약이라든지 국제협약, 그리고 법원의 어떤 승인과 집행과 관련해서도 한국 법원의 승인과 집행을 받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적인 안정성 적인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보통은 당사자들은 그들이 속한 국가를 중재지로 결정을 해서 어떤 뭐 그런 어떤 편의성을 추구하는 방식이 대체적으로 있죠. 그래서 또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재법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의 중재법이다라고 하면, 그 한국의 중재법은 기본적으로 한국 내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 중재지 선정과 관련된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설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중재지는 준거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준거법 결정을 하는 것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준거법을 결정을 할 때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어떤 특정한 준거법을 결정하지 않고 국제사법의 기준에서 따른다,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중재 절차가 진행되고 중재 판정이 내려지는 중재지는 곧 중재 절차의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재 절차의 준거법이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으로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뭐 그 절차에 따라서 중재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중재지를 선정하는 게 곧 중재 절차의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과 동일한 어떤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 판정을 내려질 때도 이게 결정 기준이 돼요. 왜냐하면 중재지는 대부분 어떤 중재지를 설명할 때 제가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중재 판정이 내려지는 곳이라고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중재 판정이 내려졌을 때 그 중재 판정이 내려지는 그 장소에 적용되는 국제법이라든지 국내법이라든지 국제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결정 기준, 그리고 내국 중재, 그러니까 국내 중재이냐 국제 중재를 가르는 기준, 이런 것들을 모두 결정하는 기준이 이 중재지가 되기 때문에 중재지를 어느 곳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역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유역협약의 적용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재 판정의 결정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하고, 국가 법원의 개입 기준을 결정하는 것도 중재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을 중재지라고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법원에 뭐 심리와 관련돼서 협조를 받거나 아니면 증인 신문과 관련된 촉탁을 하거나 아니면 최종적인 중재 판정이 내려졌을 때 뭐 승인과 집행을 받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중재지를 기준으로 그 국가에 있는 법원을 기준으로 하고, 뒤에서 우리가 중재 절차 얘기할 때 중재 취소와 관련돼서도 얘기를 할 텐데, 중재 취소의 어떤 소를 제기할 때도 예를 들어서 중재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그 중재지의 법원에 중재 취소의 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원을 벗어나서 우리가 상사 중재를 하지만, 앞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상사 중재가 법원의 도움이나 조력이나 협조나 나중에 최종적인 승인과 집행 없이 상사 중재가 진행되기는 어려워요. 상사 중재를 하는 대한상사 중재원이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과 완전히 별개로 이 중재 절차가 진행될 수가 없는데, 이 국가 법원이 중재 절차에 개입을 하는 그 기준도 중재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국이 중재지라면 한국 법원이, 미국이 중재지라면 미국 법원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편의성적인 측면에서도 심리가 진행되는 장소, 그리고 중재 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 예를 들어서 이 법적인 다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영어를 공부를 하고 어학 점수를 따고 하지만 어떤 레더를 해석을 하고 문장을 해석을 하고 문장을 번역을 하고 외국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과 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법적인 다툼을 하는데 영어를 사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도, 외국인 있죠. 태어날 때부터 모국어를 외국어로 쓰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도 영어로 법원에서 법정 다툼을 하는 그 영어는 모를 수 있어. 그 사람이 교육받지 않았다면. 근데 내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야. 그런 사람인 경우에 영어로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된다. 중재 절차에 사용되는 언어가 영어다.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러한 불리함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보통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언어 사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재 언어가 영어다라고 하면 그 법률 대리인을 국제 변호사를 써야 되겠죠. 국제 변호사를 써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불리함이 있습니다. 유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중재지 선정도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중재지에 대해서 중재지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가장 대원칙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입니다.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라서 당사자들이 미리 합의를 하거나 중재 어떻게 보면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아요. 뭐든지 다. 근데 사고 터지고 나서 사후에 합의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도 중재 절차 중에 이 중재지를 양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그나마 깔끔합니다. 그래서 한국중재법에서도 중재법 제21조에도 대원칙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중재지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합의에 의해서 정한다. 그래서 이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리고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중재지를 결정을 할 때 그 유형이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당사자가 합의한 국가에서 중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갑이고 B가 을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갑과 을을 나누는 기준은 협상력이거든요. 협상력.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주도권이 누구 쪽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갑이지. 갑의 논리에 의해서 협상력이 우세한 쪽의 국가를 중재지로 결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래 상황이 여기 지금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매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다. 판매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다. 그럴 수 있잖아. 귀한 물건이야. 그 사람만 팔아. 시장에 공급하는 공급자가 하나야. 그러면 판매자 시장이겠죠. 판매자의 입김이 강하겠죠. 예를 들어서 판매자가 애플이다. 그러면 애플의 아이폰은 걔네들만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판매자의 영향력이 세겠죠. 그럼 판매자가 원하는 곳을 중재지로 선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반대로 세일즈가 필요해.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시장에서 내놓는 물건이 굉장히 레드오션이라서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서 갈린 문제야. 그러면 구매자의 협상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매자가 선택하는 국가가 중재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쨌든 한 사람의 영향력과 어떤 입김이 세서 그 사람이 원하는 국가로 중재지가 결정된다라고 하면 그곳을 중재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식은 뭐냐면 신청인의 국가를 중재지로 선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전에 A 국가일지 B 국가일지 안 정하고 중재 합의문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지금 밑에 3번째 동그라미에는 영어 예시이고 밑에 4번째 번역이 있는데
네 번째 번역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계약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신청인 국가에서 중재로 해결한다. 만일 이게 이제 한국과 중국 기업 사이에서의 거래라고 칩시다. 만일 신청인이 한국 기업이라고 하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그리고 만일 중국 쪽 기업이 신청인이 된다라고 하면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진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협상력이 어느 한쪽이 우위가 없고 대등한 상황인데 어떤 특정한 국가를 중재지로 선택을 했을 때 한중간에 한국에서 하면 한국 기업이 유리하고 중국에서 하면 중국 기업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인이라고 하는 거는 중재 절차를 클레임을 제기하는 쪽이 되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계약 상대방한테 어떤 클레임을 제기하고자 하는 쪽이 신청을 먼저 할 텐데 그 신청인이 자국에 있는 중재기관에다가 신청을 해서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중재 합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하더라도 앞에서 봤던 그 중재 합의하고는 좀 달라요. 중재 합의는 뭔가 여기도 할 수 있고 저기도 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오픈이 되어 있어서 양 당사자 간에 뭔가 정리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된 사안인데 이거는 깔끔하게 신청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중재기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인이 한국 기업이야. 그러면 한국 기업이 자기가 신청을 할 거고 대한상사중재원에 할 거고 그러면 중재지 한국, 중재기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이렇게 다다닥 정해지는 거야. 애매모호함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선택의 방법이야. 반대로 피신청인의 국가에서 중재를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신청인이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인 국가의 중재기관, 중재규칙, 중재지로 결정하지 않고 반대로 그 클레임을 당하는 쪽에 있는 당사자의 국가 그리고 중재기관, 중재규칙을 적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좀 유불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신청인이 불리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왜냐하면 내가 문제가 있어서 클레임을 제기를 했는데 내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원정 경기를 떠야 되는 거야. 피신청인 국가가 가지고 중재를 절차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걸 해 마라.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굳이 저쪽 나라까지 가서 중재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중재로 해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신청인 국가에서 중재를 하는 방식으로 선정을 하게 되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중재 신청을 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해요.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렇게 중재지를 선정하는 방식은 그렇게 선호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신청인 국가에서 만약에 중재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시가 10번 슬라이드의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는 거죠. 이것 또한 중재 합의를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다. 딱 피신청인 국가 쪽에서 모든 거에 결정되는 거죠. 중재지, 중재기관, 중재규칙 주르륵 다. 자, 그 다음에 중재협정을 통한 중재합의가 있어요.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협정에서 중재지로 결정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과 일본상사중재협회 간의 1973년 10월 26일 체결한 중재협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대한상사중재원과 일본상사중재협회 간에 서로 상호중재와 관련된 여러 협력과 관련된 뭐 협정에 그 양 기관 간에 협력을 맺어놓은 협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중재지 결정, 중재기관 결정, 아니면 중재법과 관련된 결정. 근데 네 번째 여기 중재협정을 통한 중재합의는 사실 별로 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별로 추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중재기관 간의 협의와 협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기간 사이에서 알력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당사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중재지나 중재기간이 결정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한테 다른 제3자한테 중재지와 중재기간을 결정하는 것을 선택권을 넘겨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중재지나 중재기간을 선정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론 교육을 하니까 이런 그러니까 중재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설명을 하지만 세상의 모든 중재는 당사자들이 웬만하면 중재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합의가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중재지에 대해서 당사자 합의가 없는 중재 합의는 내가 볼 땐 중재 합의도 아니야. 그렇게 할 거면 중재하지 마. 소송으로 해, 차라리. 그런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근데 이론적으로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 합의가 중재지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거예요.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결정을 법에 미룰 수 있어요. 그 뒤에서 얘기할 중거법이나 국제사법에 의해서 중재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아니면 중재판정부, 중재인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입법례들이 국제협약이나 뭐 중재법이나 모델법이나 이런 데서 보면 중재인,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도록 해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중재지라고 하는 거, 중재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로 할지가 애매모호한 상황인데 중재인이 어디 있으며 중재판정부 구성을 어떻게 할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보냐면 이거는 우리가 진짜 중재지를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재인 내지는 중재판정부가 서면 당사자들 사이에서 결정하지 않더라도 중재인이나 중재판정부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재인과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되면 진행되는 중재 절차와 관련해서 뭐 심리 장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중거법으로 정하든 아니면 당사자 합의에서 의하든 기본적으로 중재 계약이나 중재 합의에서 중재지 정도는 정하는 게 좋다. 그래야 그 중재지가 속한 곳의 기관이 중재 기관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중재 기관이 적어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중재 규칙과 중재인 명부를 통해서 중재인을 선정을 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뭐 합의도 없고 중재 절차법에 의한 그러니까 뭐 법에 의해서 결정도 안 돼. 그러면 재판 관할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여기 제가 뭐 강의 자리에 넣어놓긴 했는데 국내 중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국내 중재는. 근데 국제 중재는 사실상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법 적용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재 합의를 하는 무역 계약의 수많은 당사자들이 중재지 합의 없는 중재 합의를 하지 않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재지는 중요하다. 중재지가 결정되는 것이 결국에는 중재기관을 선정하는 것과 같고 중재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재기관에서 적용하는 중재규칙을 정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따로 별도로 중거법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중재지가 결정이 되면 그 중재지에서 적용되는 어떤 그 절차적 중거법의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재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중재지를 결정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가져오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중거법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중재지는 중재 판정이 내려지고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되는 곳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중거법은 기본적으로 무역계약이나 뭐 중재뿐만 아니라 중거법에 대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무역계약과 관련된 뭐 법 이행이라든지 법 집행이라든지 법률적 효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꼭 나오는 말이 중거법입니다. 중거법은 영어 표현으로 할 때 이게 가버닝 로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률적 관계, 법률적 효력
을 이야기할 때 그 법률적 효력과 법률적 절차와 법률적 프로세스의 기준이 되는 법을 중거법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거법이란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국내 영업소에서 국내 기업들 간에 국내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중거법이 뭐냐라고 하면 한국의 민법과 상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중거법이라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중거법 결정을 하지 않아도 한국과 민법과 상법이 자동으로 적용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상업행위를 하고 상거래를 할 때 한국법이 자동으로 적용이 돼. 그래서 그 경우에 한국의 그 민상법이 중거법이야. 근데 그런 국내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중거법 결정에 대해서 고민 안 하잖아. 왜? 자동으로 적용이 되니까. 근데 중거법 결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야? 한국법이 아니라 다른 법도 적용할 수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국 내에 기업들이 거래를 할 때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업 하나와 미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이 한미 간에 거래를 한다고 쳤을 때 한국법도 적용할 수 있고 미국법도 적용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 한국법을 적용할 것이냐 미국법을 적용할 것이냐가 중거법 선택에 문제가 있고 어느 법이 가버닝 로우가 되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당연히 한국법이면 좋겠고 미국 사람은 당연히 미국법이면 좋을 거니까 어느 법으로 할래가 이슈가 되고 이 국제사법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가 중거법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모든 법률적 관계, 법률적 계약에는 다 중거법이 있어요. 근데 국내 거래에서는 이슈가 되지 않는다. 한국법이 자동 적용이니까. 근데 국제법적인 효력, 국제법적인 관계는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최소 2가지 이상이 되니까 이 중거법 결정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중재에서 중거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중재는 이 중재와 관련해서 중거법을 결정할 때 크게 2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 분쟁을 해결하는데 적용되는 절차법을 뭘로 할 거냐. 중재 절차와 관련된 법을 한국법으로 할 거냐 미국법으로 할 거냐 뭐로 할 거냐. 자, 그 다음에 2번째, 분쟁의 실체를 해석하는 실체법을 뭘로 할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무역계약을 하는데 대금 지급을 제때 안 했어요. 아니면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분쟁의 실체는 뭐예요? 대금 지급을 안 한 것과 혹은 사기 친 거잖아.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중재 합의가 있었어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했어. 그러면 중재 지위를 결정하고 중재법을 정하고 중재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중재지나 중재 절차를 정할 때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이냐가 이슈가 절차법에 대한 문제고,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대금 지급 늦게 했고 사기 쳤다 했잖아. 요 문제를 풀기 위한 법이 또 따로 필요해. 그게 여기서 말하는 실체법이에요. 이해돼요? 분쟁 해결과 관련된 절차와 관련된 법. 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체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 이게 구분을 하는 이유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에서 무역거래가 아니지.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칩시다. 한국에서 한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두 기업이 거래를 해요. 분쟁이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절차적 중거법도 그렇고 실체적 중거법도 그렇고 자동으로 한국법이야. 근데 제가 이 중거법 이슈가 국제거래에서는 나타난다 했죠? 그러면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 간에 거래하다가 문제가 터졌어. 그러면 분쟁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에 대한 법을 뭘로 할지. 그러면 분쟁을 해결하는데 이 분쟁이 너가 대금을 늦게 줬으니 이거를 너가 뭐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 건지, 계약 이행을 어떻게 할 건지, 계약 해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그 쟁점, 당사자들이 실제적으로 다투고 있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법을 뭘로 할 건지. 이게 같은 법을 할 수도 있고, 아니 국내 거래는 한국법이 자동 적용인데 국제 거래는 자동 적용이 아니잖아. 한국법 적용할 수도 있고 미국법으로 적용할 수도 있잖아. 그 막말로 이럴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하기 위한 절차법은 한국법을 적용하고 실제로 어음 사기와 관련된 문제는 미국법을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국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중거법 이슈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세 번째 중거법 의의에서 세 번째 제가 아까 절차법, 실체법 얘기했는데 뭐까지 있냐면 중재 판정에 관한 중거법까지 있어. 아니, 중재 판정의 집행과 관련된 중거법이 있어. 이건 또 뭐겠어요? 자, 그렇게 중재 기간 정하고 중재 절차 정하고 중재인이 들어서서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돼서 중재판정부가 심리를 진행을 해요. 이쪽 이야기 들어보고 저쪽 이야기 들어보고 그래서 중재의 실체법을 적용해서 너가 잘했네, 너가 못했네를 결정을 했어. 그러면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리겠죠. 너가 얘한테 돈 얼마를 갚아라, 배상해라. 근데 중재는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사법기관이 아니잖아. 뭐가 필요해? 승인과 집행이 필요하잖아. 그럼 승인과 집행을 하기 위해서 법원 가야 되는데 이 돈 강제로 줘야 되는 사람, 돈을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지급해야 된다라고 강제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 법원 가가지고 승인과 집행을 받아야 돼. 네, 그러면 그 승인과 집행을 받는 국가의 법. 그래서 중재는 엄청 복잡한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법이 다 다를 수 있어. 절차법, 실체법, 집행과 관련된 중거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경우를 안 만드는 게 좋긴 하지.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절차의 중거법입니다. 절차의 중거법. 분쟁 해결에 적용되는 법이죠. 예, 분쟁 해결에 적용되는 법이고 보통 만약에 중재로 해결을 하지 않고 소송을 한다라고 하면 이 절차법은 법정지법을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지법은 법원이 위치하고 있는 국가의 법이라는 뜻이야.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소송인 경우에 그렇고, 그럼 중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중재도 중재지법이 이 절차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place of arbitration 중요하다 했죠. 그거를 대한민국으로 했어. 그러면 대한민국 중재법을 적용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중재지가 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재지를 잘 정하면 중재지 결정에 따라서 중재기간도 결정되고 중재기간에 적용되는 규칙도 정해지고 중거법도 그냥 절차적 중거법도 쭈루룩 같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합리적이겠죠? 한국에 있는 중재기관을 통해서 중재를 하는데 적용되는 절차적 중거법을 한국법으로 하는 게 가장 깔끔하잖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답답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 절차의 중거법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법정지 이론이 있고 탈국가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론이에요. 법논리가 아니라. 법정지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거법을 그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국가의 법으로 정하자. 이게 법정지 이론이고 탈국가 이론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한국과 미국 사람 사이에서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절차적 중거법을 일본법으로 하자. 뭐 이런 규정이에요. 완전히 분리해서.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런 선택은 잘 안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사자 자체의 원칙과 제한. 보통 기본적으로 이 절차적 중거법이나 이런 것들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 절차지법을 결정을 하죠. 그게 바람직한데, 이 당사자 자체가 무제한으로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느냐. 무제한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중거법 결정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오픈이 되느냐 이런 이슈인 거예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하려면 할 수 있다. 다만 그 어떤 선이 있어요. 국제적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그 법정지국에 그러니까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국가의 실정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허용되는 수준이 아닌 거를 빼고는 어느 정도 당사자 자치가 인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절차적 중거법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면 좋은데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절차적 중거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중재지가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중재지의 법을 당사자들 합의의 보충적인 것으로 봐서 절차적 중거법으로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 중재지법을 안 따른다고 하면 중재인 결정주의라고 해가지고 중재 판정부가 이런 어떤 절차적 중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중재지가 선정이 되지도 않고 절차적 중거법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중재인이 뭐 결정을 한다? 법률적 조문으로는 존재하는데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절차적 중거법을 당사자 합의 없이 정해놓은 상태에서 중재인이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앞뒤 절차상 좀 현재 실무적으로 좀 맞지 않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들이 뭐 규정상 중재법상 임시 중재 절차를 허용을 하고 있고 뭐 중재기간 정하지 않고 중재하도록 할 수는 있는데 법에서 지금 제가 여기 15번 슬라이드에 굉장히 어려운 말들로 쫙 적어놨는데 생각해 보세요. 중재기간을 정하지 않고 중재지도 정하지 않고 중재와 관련된 절차적 중거법을 결정하지도 않고 당사자들의 합의도 거기에 대해서 없이 중재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 뭐 이미 임시 중재할 수도 있고요. 당사자들이 분쟁이 터진 이후에 사후 합의할 수도 있다라고는 합니다. 법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법에서 할 수 있다와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안 돼. 불가능해. 합의할 수가 없어. 그렇죠? 여기 제가 두 번째 그런 말이 있죠. 이게 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할 때 그때마다 중대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결정하고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만일에 합의가 안 된다든지 뭐 이러면 진짜 이거는 분쟁 해결이 안 되는 완전한 미궁수로 빠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말 있죠? 세 번째 줄에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기 쉽고 악의의 당사자에게 이용당하기 쉽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기를 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사기 치는 사람은 늘 웃으면서 다가옵니다.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좋게 얘기를 합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래 이거 그런 일 안 일어날 거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만약에 그런 일 터지면 우리 그때 가서 정합시다 라고 해요. 문제가 터져. 근데 미리 사전에 안 정해놨어. 합의해서 정해야 돼. 아이고 내일 정합시다, 모레 정합시다, 한 달 뒤에 정합시다, 밑도 끝도 없어. 그러면 나중에 한 달 뒤에 연락하면 연락 안 받아. 이런 사단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좋고 어느 정도 비즈니스 관계에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대방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데 중재나 중재가 꼭 아니더라도 꼭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니까 소송에 의해서든 기본적으로 중거법이 됐든 그 분쟁 해결의 어떤 절차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사전에 무역계약 체결이나 아니면 무역계약이 아니라 중재 계약을 별도로 하든 어쨌든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중재지, 중재기간, 중재 절차, 규칙, 중거법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의 내용은 그래서 중재 프로세스, 중재 절차와 관련된 법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 지금 16번 슬라이드에 있는 건 뭐냐면 실제 그 양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 분쟁, 쟁점 이거를 풀기 위한 법이 뭘 적용할 것인가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실체법. 실체법.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재 판정부, 중재인들이 당사자들의 그 분쟁 쟁점 사안이 있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의무 이행을 안 했다라든지, 누가 누구한테 통지를 안 했다라든지, 누가 누구한테 의무 이행과 관련돼서 통지를 안 해서 지연이 발생했다든지, 피해가 발생했다든지, 손해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어떤 누군가의 책임 사유, 그리고 책임이 누군가 당사자에게 있다면 이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의 특정 이행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의 강제 이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중재판정부가 그 법을 펼쳐놓고 그 법에 따라서 당사자들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실체법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실체법을 어떻게 정하여야 되느냐라고 하면, 소송에서는 보통 국가의 국제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Private International Law라고 하는 준거법을 결정하기 위한 법이 따로 있어요. 예, 한번 보여줬죠? 예, 국가법령정보센터 가가지고 여기 들어가 보면 법령에서 한국에도 국제사법 국제사법이란 법이 따로 있고 이 국제사법은 그러한 왜 이렇게 페이지가 잠깐만 확대가 돼 있지? 외국과의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서 재판 관할과 뭐를 결정한다? 준거법을 결정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국제사법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인터내셔널하고 뭔가 국제법인 것 같지만 이 법의 역할은 뭐냐? 준거법 결정해주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법이든 미국 법이든 두 가지 이상의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법률적 효력, 법률적 관계에서 어디를 재판소로 하고 어디의 법을 기준으로 실체적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거법을 결정한다. 그래서 다양한 법률들이 여기서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 재판 관할이라든지 재산 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다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디냐? 다시 돌아가서 16번 슬라이드. 그래서 이 국제사법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소송은 그런데 중재의 경우에는 이게 법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쉽게 딱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은 당사자 자치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재계약 자체도 계약이고 당사자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분쟁 해결을 위한 실체법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을 해요. 네. 그런데 뭐 이 당사자 자치가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적이 다른 당사들 사이에서 제3국의 법을 결정을 하는 경우 뭐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뭐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분쟁하는데 영국 법을 적용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문제가 좀 있죠. 예, 그리고 행위 능력에 있어서도 저 사람이 어떤 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당사자이냐 당사자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당사자 자체의 원칙이 좀 적용이 되어질 수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당사자 자체의 원칙에 따라서 자기의 의사결정이나 자기의 어떤 법률적 자격이나 법률적 행위나 법률적 효력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 안 되는 사람이 하는 거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러니까 그 법률적으로 금치산자라든지 한정치산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식물인간이 됐다라고 칩시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그 사람의
포함한 어떤 법률 관계를 당사자 자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한다? 의사 표현을 못 하는데 어떡할 거야? 뭐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예,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행위 능력에 대한 문제가 있고, 자,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법이에요. 근데 그게 법원에서 어떤 실행과 집행 뭘 해야 되는 국가의 법원으로 가져갔을 때 그 법정지국의 법률로는 안 돼.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라든지 뭐 몇몇 국가에서 대마가 합법화되어 있는 국가가 있어. 근데 대한민국은 대마가 불법이잖아. 근데 당사자들이 네덜란드법을 실체법으로 정했어. 그래서 대마 거래를 해. 근데 법정지는 한국이야. 그럼 한국 법원이 네덜란드법에서 그렇게 실체법을 정했으니까 뭐 받아들여줘야 돼? 승인과 집행을 해줘야 돼? 한국법이 안 된다는 거야. 안 되잖아. 생각적으로, 상식적으로. 예,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당사자 자체에 의해서 각 국가마다 어떤 사회적인 질서라든지 공공질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법까지 인정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거법을 결정할 때 당사자들이 알아서 잘 정하면 문제가 없어요. 실체법도. 근데 당사자들 사이에서 명시적 합의가 이 실체적,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절차적 중거법을 얘기했고 지금 뒤에서 얘기하는 거는 실체적 중거법을 정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안 정했어. 합의가 없어. 그럼 뭐 어떡할 건데?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경우에는 중재인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실체법을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법정지국, 법원이 존재하고 있는 곳에 섭외사법을 따르거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봐봐요. 여기 첫 번째 줄에 중재인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실체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실체적 분쟁과 관련된 준거법은 이렇게 해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앞에서 절차적 중거법의 경우에 중재인이나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는 게 제가 좀 말이 안 된다 했잖아요. 왜 그래요? 중재 절차가, 프로세스가 개시되어야만 중재인을 선정을 하잖아. 근데 중재인이 선정이 안 됐는데 중재인을 어떻게, 중재인 누구를 세워서 누구한테 결정을 받을까요? 근데 지금 제가 실체적 중거법은 뭐라 했어요?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꼬여진 매듭을 풀기 위한 법을 결정한다 했잖아. 그럼 뭐야? 적어도 절차에 대해서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죠. 그럼 절차가 진행이 됐다는 건 뭐야? 적어도 중재기관이 어디고 중재기관에 적용될 규칙이 뭔진 답이 나온 상태에서 그럼 답이 나왔다면 중재 절차가 개시되어질 수 있죠. 중재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누구를 세워요? 중재인을 세우죠. 중재인을 세우면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되죠.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다음에는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분쟁, 쟁점 사안, 양 당사자의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을 무슨 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건지는 그때는 중재판정부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절차적 중거법이 아니라 분쟁의 실체적 중거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중재판정부가 구성 안 됐는데 어떻게 결정하느냐와 구성된 다음에는 일단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다음에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중재판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면 돼. 중거법을 뭘로 할지. 그래서 실체적 중거법의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를 안 했을 때. 자, 그래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를 탐구해서 명시적으로 뭐 중재 합의가 중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중재판정부가 이것을 결정하는 상태라서 당사자들의 어떤 묵시적 의견을 물어서 당사자들의 견해나 이런 것들을 노력해서 여러 가지 계약의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서 실체적 중거법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 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도록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법뿐만 아니라 상간습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쟁 해결을 할 때, 무역 거래를 할 때 당사자들 사이에서 뭐 어떤
견해 충돌이 일어났다. 근데 당사자들 사이에서 인커텀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면 중재판정부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인커텀스가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이 아니잖아. 근데 얘네 둘이가 무역 거래를 할 때 인커텀스를 쓰기로 했대. 그러면 중재판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결정할 때 인커텀스 2020 규정을 레퍼런스로 해서 네가 잘했니, 얘가 잘했니를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이 말이.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말이. 그건 중재판정부 나름이죠. 역할이죠. 얘네 둘이 인커텀스 쓰기로 했네. 인커텀스는 여러분들 상무로 시간에 배웠겠지만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이 아니야. 상관습이야. 근데 상관습을 기준으로 누가 잘했니 못했니 결정할 수 있다? 그건 중재판정부의 권한이라는 거죠.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실체적 중거법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유역협약 규정에서도 중재계약의 유효성과 관련해서는 중재판정지나 뭐 이런 곳에 법을 적용하는데 그 외 부분에서는 각국의 입법 내에 의해서 적용되는 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을 결정해서 실체적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재계약의 유효성 이런 것들은 절차적 중거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외 부분이라는 부분에서 실체적 중거법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실체적 중거법에서는 프로세스상에 적용되는 여러 법들이 보충적 실체법으로서 적용될 수 있다고 유역협약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의적 중재라고 하는 건데 우의적 중재는 이런 거예요. 중재인이 그 법원 측에 따라서 엄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 측을 무시하고 뭔가 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여러 가지 형평의 원칙 내지는 정의의 관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중재 판정을 하는 그러니까 법에 있는 내용에 따른 판정이 아니라 정의감에 의해서 결정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 것들을 유효한 중재 판정이냐 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런 중재를 뭐라 그러냐면 우의적 중재라고 합니다. 우의적 중재. 그런 말이 있어요. 법원은 형평과 선의 원칙에 따른 행위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 법조항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고려하거나 그 어떤 당사자들의 입장이나 당사자들의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최근에 그런 그 경우가 있어요. 그 음주운전이었는데 제가 이거 이제 뉴스도 받고 제가 관련돼서 판결도 찾아봤는데 음주운전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사고를 낸 전과자야.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어. 근데 그 사람을 법적으로 구속을 할 때 경찰이 어떤 걸 했냐면 제대로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고지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법적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어. 근데 그런 어떤 체포를 한다든지 그 사람을 구류를 한다든지 어떤 신체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할 때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경찰이 사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님이 이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못했어요. 실제로 못했어. 최근에 여러분들 그 사건 찾아보면 돼. 이 뉴스에도 나왔고 실제 재판 판결문에도 나왔어. 그러니까 재판한 판사님이 판결문에다가 분노의 글을 적어요.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그 피의자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처벌을 못 내린다. 는 말을 적어요. 하지만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된다. 판사님이 그렇게 적어. 워딩을. 판결문에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법대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상사중재라고 하는 어떤 법제도와 너무
멀어질 수 없는 그런 절차와 제도를 공부하기 때문에 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법의 정의, 법의 규정만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상황과 원칙과 정의관념과 이것만 너무 앞서 나가면 우의적 중재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의적 중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운시트랄 모델법이나 이런 데서는 우의적 중재를 인정을 합니다. 근데 유효협약에 대해서는 우의적 중재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유효협약은 없어요. 근데 온시트랄 모델법에서는 우의적 중재를 인정해.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상사 중재에서는, 우리 상사 중재에서는 뭐가 가능하다. 법 규정은 없지만 여러 가지 거래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합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회 통념상 정의에 맞춰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융통성 있는 판결을 내릴 때 융통성 판결을 내리는 기준이 없잖아.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의적 중재를 한다는 얘기가 법에 의해서 딱 법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절차를 해서 판사가 딱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상사 중재는 꼭 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상황과 정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다. 운시트랄 모델법에서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사실은 제가 되게 얘기하기 조심스러운데 소송하고 중재가 다른 부분이 그 부분에 있기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지나치면 그것도 문제야. 그것 또한.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중재판정부가 뭐에 따라서 형평과 선에 따라서 중재판정을 할 수 있긴 있다. 여기 형평과 선에 따라서 중재 판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곧 실체적 중거법에 없는 것을 기준으로 중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요 어떤 그 어느 정도를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게 굉장히 아주 어려운 판단의 영역이에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까지 했습니다. 집행의 중거법, 요거는 우리가 사전 제작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한 15분 일찍 마쳤는데 혹시 조편성을 했으니까 같은 조원들끼리 뭐 미팅을 할 수 있으면 하기 바랍니다. 네.